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17년 만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더 이상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물가와 임금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올랐다고 판단한 건데요. 일본은행의 금리의 전환이 글로벌 증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지나친 규제는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하죠. 반면에 소유권을 무한정 주장하는 것도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시대에 어떤 시장 시스템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거침없이 오르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주 들어서는 크게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밤 사이에 7%가량 하락을 하면서요. 62,000달러대까지 밀렸고요. 현재는 또 62,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들도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가격은 8% 이상 하락해서 현재 3,200달러대까지 밀려났고 지금은 또 3,200달러 아래로 더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빗썸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9,100만 원대까지 밀려났고요. 네. 이더리움 가격도 4,6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1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면서 이달 들어서 상징적인 가격대인 1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불과 지난주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대를 넘나들었던 걸 감안하면 일주일 사이에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왜 이런 급격한 조정이 나타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인 고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금이 쏠린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반대로 이제 자금이 유출된 것이죠. 현재 보도에 따르면 그레스케일 비트코인 ETF GBTC에서 6억 4,3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고요. 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25만여 개가 매도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회피하는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선제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당초 시장의 기대보다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하반기로 늦추고 또 금리 인하 횟수도 2차례 정도로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위험자산인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코인 투자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이른바 투자 리딩방으로 유인을 해서 코인 거래를 권유하거나 아니면 유명 거래소를 사칭하는 이런 사기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사기범들은 위조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를 해서 투자금을 가로채기도 하고요. 또 처음에는 수익을 경험하게 한 뒤에 고객이 투자금을 늘리면 그때는 또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식의 사기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네.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투자 사기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농수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정부가 오늘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면서요? 네.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늘 오전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분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 안정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8일에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을 했고요. 관련 업계 등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는데요. 정부는 긴급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투입을 하고 납품 단가 할인 지원이라든지 또 수입 품목을 확대해서 치솟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월이나 4월까지 한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물가 오름세가 가라앉지 않자 가격이 꺾일 때까지 지원 대책을 연장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언제부터 이 효과가 나타날까요? 일단 내일부터는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기존보다 할인된 품목들을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과일에 대한 급선무죠. 한 달 새 가격이 70%나 오른 사과의 경우에는 대체 품목인 바나나와 오렌지가 최근에 직수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르면 내일부터 20%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네. 정부는 이제 다음 달까지 바나나와 오렌지를 중심으로 해서요. 대체 과일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축산물 할인도 시작되는데요. 한우는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0에서 50% 수준의 할인 행사가 열리고요. 또 이 같은 할인 행사를 기존 연중 10에서 25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닭고기는 한 마리당 1,500원씩 적용되는 할인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고요. 또 계란도 현재 농협에 지원 중인 납품 단가 할인액을 한 판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업체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그 홍콩 H지수 그 주가연계증권 ELS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이제 은행들 자율 배상을 압박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은행에서 선제적으로 자율 배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전해진 대로 금융당국은 홍콩 ELS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또 이를 기반으로 은행들이 자율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시중은행들이 자율배상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긴 하지만 배임 이슈 등으로 섣불리 행동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자율배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22일에 이사회를 통해서 이 자율배상을 안건으로 부의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배상 비율은 35에서 40% 수준으로 최대 배상액 규모는 100억 원대 안팎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은행들도 좀 움직임을 보일까요? 네, 사실 홍콩 ELS 판매 규모로 따지면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배상 부담이 적다는 것도 우리은행이 선제적인 배상에 나선 배경으로 보이는데요. 네. 관건은 이제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하나은행 같은 여타 시중은행들입니다. 이들 은행은 여전히 자율배상으로 배임 논란이 불거질지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 조정이라는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적으로 배상을 먼저 하게 되면 주주들로부터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네. 다만 이제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을 준비함에 따라서 다른 은행들이 느끼는 이런 배상에 대한 압박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줄줄이 열리는 시중은행들의 정기 이사회가 이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3월 27일 수요일에는 안순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2016년부터 유지해온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일본 증시와 또 장기간 이어진 엔저에 어떤 변화가 올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정규 미즈호은행 전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일본은행이 이제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열고
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하고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선 거잖아요. 일본에서는 금융정책 결정 회합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기사에서 네, 봤는데. 네. 회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회의라고 우리나라는 그러는데요. 네. 회합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우선 일본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잠깐 살펴볼까요, 전무님? 네, 이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얘기하려면 마이너스 금리가 무언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보통 은행에 돈을 맡기면 얼마라도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마이너스는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네. 사실은 개인들은요. 네. 맡기면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사실은 돈을 맡기면은 너가 맡아줬으니까 내가 돈을 줄게. 네. 이렇게 보관료? 하는 거잖아요. 보관료. 사실 상식이 안 맞죠. 네.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자가 없는 통화가 바로 일본 엔화입니다. 네. 그래서 엔화가 이렇게 싸진 거예요. 엔저 하는 이유가 이자가 없는 통화는 매력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네.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데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은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러지만 그동안에 일본 직장인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 임금이 안 올랐대요. 하나도. 그전까지는. 최근에서야 이렇게 오른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물가가 안 오르는 디플레이션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요. 다른 중앙은행과 조금 다릅니다. 목표가 굉장히 다르죠. 다른 은행들은 물가를 잡는 게 주요 목표예요. 네, 물가 안정. 물가 네. 안정. 네. 근데 물가 안정이 아니라 일본은행은 물가를 진작해야 되는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진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왜냐하면 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아니면 어떠한 국가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자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은 조금이라야 돼요. 그러려면은 금리를 굉장히 낮게 갖고 가다 못해 아예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린 거죠. 단기 네. 금리를. 네. 이렇게 했는데도요. 사실은 임금 상승률이 거의 안 나타나고 그다음 물가가 잘 안 올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추진하게 된 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죠. 왜냐하면은 초저 금리를 갖다 놨는데도 투자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네. 아예 그냥 마이너스로 상징적으로 마이너스 0.1%로 그냥 기하급수로 내린 겁니다. 이렇게. 네. 예,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중단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건들이 반대로 이제 개선이 돼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조건을 지금 다 일본이 갖춘 거라고 판단하세요? 네, 이번에요. 그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도 폐지하고요. 우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라고 합니다. 네, 이제 네. 일본은 단기 금리는 이 마이너스 금리, 단기 금리 기준 금리로 통제를 하고요. 장기 금리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YCC라는 정책으로 네. 일본의 장기 금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를 꼭 집어서 이것을 0.25%라든가 0.5% 최근에는 이게 좀 늘어나서 1%까지 이렇게 용인하면서 이제 상한선을 그어놨죠. 네. 그래서 이 이상 못 올라가게 네. 이렇게 조절을 했었는데요. 이것들을 다 폐지했는데 네. 폐지에 앞서서 1월 달에 의사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2월 초에 일본은행에서요? 예. 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자는 듯이 네. 이렇게 모든 것을 공표를 했어요. 아예 이번 그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전임 구로다 총재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임 총재는 이렇게 좀 깜짝 쇼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네. 이번에 그 신임 우에다 총재는 좀 꼼꼼하고요. 소통하는 걸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이런 YCC 정책 폐기라든가 네. 이번에 그 자산 매입도 이제 중지하기로 했거든요. 국채 네. 매입을 제외한 이런 것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폐지 이런 것도 미리 다 의사록에 이렇게 공표를 한 사항이라서 이번에 이렇게 시장이 놀라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그 의사록에서도 나타났고 이번에 사실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2%의 물가 달성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감을 피력을 했습니다. 네. 물가가 상승해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용도 일어나고요. 고용이 일어나서 경제 성장률이 일어나야지 이렇게 좋은 성순환이 일어나서 네. 일본의 경제가 호황으로 다시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데 일단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원하는 만큼 2%에 오를 수 있도록 자신이 있다. 이런 것을 피력을 했습니다. 결정문에서 물가 목표 2% 목표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발표를 한 거군요.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일본 전국의 물가 상승률이 한 2.2% 1월 말 기준으로 네. 일본 또 이제 특이하게 동경이 이제 가장 큰 도시니까요. 수도니까 도쿄. 네, 네. 동경의 물가 뭐 상승률만도 따로 이렇게 집계를 해서 내무성에서 발표를 합니다. 네. 네, 그제 이제 2월 말 기준으로 한 2.6%. 네. 그런데도 아직도 이게 확실치 않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간 물가가 2%에 이르러야지 이제 확신을 가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100%는 아니지만 네. 이룰 것으로 자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피력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17년간 거의 하지 않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하고 2006, 7년이니까 그때 잠깐 한번 했던 것 같고 한두 번. 그리고 2016년 2월인가요? 그때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시작한 거죠.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예, 8년 전입니다. 네. 그리고 그해 9월인가 아까 말씀하신 YCC 국제 수익률 곡선 을 통제하는 것 같은 더 맞습니다. 완화적인 이제 그 금융 정책을 도입했었는데 그럼 이제 큰 틀에서 큰 변곡점이 이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러니까요. 이번 이 그 BOJ의 조치는 그동안에 사실은 양적 완화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미국의 어떤 용인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엔저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품이라 이런 데는 사실 호조였어요. 네. 좋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에 반해서 미국 수출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까지 일본이 했던 그럼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중앙은행들은 물가 상승률을 통제하기 위해서 긴축 기조로 다 전환을 했었거든요. 네. 일본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갖고 있는 이렇게 완화적인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전환한 것은 굉장히 모니멘털적인 그런 변화라고 봅니다. 기념비적인 예, 변화다. 기념비적인 변화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기념비적인 변화는 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중앙은행의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이러한 경제 역사서에 아마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례집으로. 네.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가 폐지되면서 그 일본은행이 기준으로 삼는 금리도 그럼 바뀐 건가요? 네, 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전환이라고 하면 변화가 있으니까 전환이라고 했겠죠. 네.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그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금리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금리 정책의 변화는요. 그중에 또 세부적으로 보면 기준금리로 쓰는 금리를 바꿨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판매 조건부 채권이랑 좀 어려우시겠지만 네. 뭐 레퍼라고 하죠. 이 레포 금리 7일물 레포 금리를 기준금리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이제 시장 간에 은행 간에 서로 하루 동안 이렇게 빌려주고 빌리는 금리인 콜. 오버나잇 콜이죠. 네, 네. 예, 콜 금리를 썼습니다. 네. 기준금리로. 그런데 예. 이번에 일본이 예금금리, 1일물 예금금리로 쓰다가 콜금리로 다시 회귀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기준금리로 쓰는 금리 자체가 네. 바뀌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요. 콜금리로 네. 오버나잇 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오버나잇 콜로 바꾸면서 마이너스 금리에서 기준금리의 레인지로 바꿨어요. 범위로. 네. 원래는 이렇게 하나의 특정 금리였는데 마이너스 0.1%. 아. 그런데 이 범위로 바뀌었습니다. 네. 0%에서 0.1%. 아. 어디서 좀 많이 보셨죠? 미국 연준금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범위로 해놓는 거는요. 보통 권고금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요. 아. 예, 정책금리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일본은행의 예금금리 하루 예치금리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0.1% 딱 이거야. 정해놨었는데. 그죠. 네. 근데 권고금리 시장에서 은행들 간에 서로 빌려주고 빌릴 때는 자기네들끼리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네. 뭐 싸게 빌려주려면은 싸게 빌려줄 수 있고 좀 더 받아야 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요 범위 해서 안에서 하면 좋겠다. 사실상 벗어나도 강제력은 없습니다. 네. 네, 권고금리고요. 네. 연준의 기준금리도 권고금리죠. 네. 이렇게 권고금리로 정책금리에서 뭐 권고금리로 바뀌었다는 이러한 성격의 변화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YCC 네. 장기금리를
폐지했어요. 네. 그래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걸 폐기했기 때문에 단기 금리도 이렇게 네. 금리 수준도 올리고 금리 기준금리를 쓰는 금리 자체도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장기 금리 컨트롤도 폐지했다. 네. 다만 한 가지 일본의 JGB라고 하죠. 일본 국채.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KTB라고 하잖아요. 네, 네. 코리아 트레저리 번드. 근데 일본의 국채는 이제 재패니스 거버먼트 본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JGB라고 하는데 이 JGB를 이제 막 매집을 하면서 일본 중앙은행이 네. 시중에 돈을 공급해 왔어요. 그동안. 예, 그걸로 양적 완화를 해왔거든요. 네. 시중에 돈을 공급해야지 사람들이 이제 풍족하기 때문에 이제 뭐 물가도 오르고 이렇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많이 이제 국채 매입을 해왔었는데 이것은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러냐면 너무 급격하게 긴축을 하게 되면 시장에 이제 조금 지금 불이 지펴졌잖아요. 예, 물가 상승이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너무 긴축을 빨리 하게 되면 이 불을 꺼트릴 수가 있습니다. 물을 네. 확 끼얹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점과 비슷한 일정한 금액을 계속해서 매수하겠다. 이렇게 우에다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인상되면서 일본 금융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인상으로 돌아선 지 딱 하루 만에 얘기를 하자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100만 불짜리 그 질문이십니다. 이거는 뭐 잘 모를 것 같은데 누구도 답을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네. 생각을 해본다면 우선 그 주식 시장이 화랑으로 돌아섰어요. 네, 주시장이 네. 지금 이제 주식은 일본 주식이 2009년 이후로 지금 한 3, 4년 만에 네. 약 한 3배 이상 거의 4배 이상 이렇게 올랐습니다. 예. 9천 수준에서 이제 4배 이상 오른 거죠,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아베노믹스의 효과로서는 이제 주식 부양은 확실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금리 측면에서 아직 금리가 조금 더 올라야 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장기 그 금리를 1% 이내에서 옥조아 놨기 때문에 네. 요것들이 조금 올라야지.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채권에 투자를 해야지. 국채 네. 투자를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해야지 네.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요. 물가가.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 장기 채권 금리를 어떤 1% 이하로 묶어놓고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반된 얘기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오르려면 국채 가격도 조금 떨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수익률이 올라야 반대로 돼요. 가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올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그 수출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또한 이제 그 일본의 수출 품목들도요. 대부분은 이제 많이 이제 그 모멘텀을 네.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 이전에 잃어버린 뭐 20년, 30년과는 비교는 좀 힘들고요. 네. 앞으로는 예전보다는 탄력성 있는 이런 경제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증시 부양을 위해서 그 이제 상장주스 펀드 매입이라든가 ETF 매입이라든가 뭐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 같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일본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론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 이거는 2년 전 6월인가 그때 마지막으로 매입 중단해서 사실상 뭐 이미 유명무실한 상태라고는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예. 사실은 뭐 부동산 신탁 J리츠라고 하죠.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ETF도 거의 1년 동안 매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 네. 사실상 매입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은행이 이렇게 그 ETF나 J리츠 일본 부동산 신탁의 매입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네.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여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은.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1년 전부터 매입을 중단해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네. 다만 앞으로 이렇게 이것을 매입을 한 것을 중앙은행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네. ETF 같은 경우는 주식이에요. 네. 예, 주식을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처사라고 봅니다. 연간 6조 엔 규모로 매입했을 정도 그 규모가 엄청 컸었다면서요. 예, 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왜냐하면 아베노믹스라는 자체가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지향했기 때문에 뭐 거의 밑빠진 도구 같이 이렇게 붙자는 그런 주의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갖고 있는 주식 보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까가 사실상 이번 기자회견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본 기자들이 이거에 대해서도요, 일본은행의 자산, 가지고 있는 이 밸런스시트, 기존의 자산을 어떻게 앞으로 줄일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네. 또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이 나왔죠? 예, 굉장히 재미있는 답변을 했는데요. 우회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갖다가 매각하거나 이럴 계획은 얘기를 하진 않고요. 다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일본은행도 이것을 줄여나가고 싶다. 네. 당연히 줄여 나가야 되니까요. 당위성에서 얘기를 네, 했고요. 네, 네. 그런 시점이 오면 그때 가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데요? 일본은행이 뭐 긴급하게 이러한 주식 물량을 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근데 그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일본이 이제 기준금리를 굉장히 많이 못 올리는 상태예요. 네. 최근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은 뭐 소폭 오르긴 했지만 환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본 엔화가 더 약해졌습니다. 글쎄요. 네. 예, 더 약해졌고요. 채권 금리도요.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예, 채권이 오히려 강해지고요. 예, 이렇게 좀 예상했던 바와 같이 다르게 흘러가는 거는 1월 달이나 2월 달부터 시작해 지속적으로 선반영이 됐죠. 시장의 기대만큼 나왔기 때문에 네네. 특별한 무슨 어떤 네. 영향이 없었다 당장에는. 예, 맞습니다. 그게 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못할 것 같다는 시장의 생각이에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정부 부채 때문입니다. 아, 네. 일본의 정부 부채가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네. 이렇게 그 양적 완화를 무한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뭐냐면 일본의 정부 부채가 많이 늘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정부 부채가 많이 늘었고 이 상당 부분을 BOJ 일본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채를 갖다가 매입을 했죠. 그래서 대차대표에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ETF도 매수했기 때문에 주식도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언젠가는 풀어야 되는데요.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면 이자도 높아집니다. 네. 이자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자 비용이 높아지면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갖고 있는 돈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갖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해서 이것을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점이 어떤지 네. 그것을 보아가면서 투자하는 것이 맞는 투자의 일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일본 은행 결정에 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엔캐리 자금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얼마나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캐리 자금이 상당히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네. 뭐 1,300조 우리나라 돈으로요. 네. 1,300조 그다음에 뭐 1,400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연간. 근데 이거는 사실 연간 그 일본 어떤 기준으로 뭐 취합한 거냐면 일본에 있는 외국계 은행이 네. 해외 자기 본국이나 해외로 송금하는 금액을 합계한 거예요. 아, 그렇게 추정합니까? 예, 그렇게 추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본 소재 외국은행이 자기나 다른 나라로 송금하는 금액을 왜냐하면 엔캐리 자체가 일본 엔화를 싸게 사서 외화로 바꾸는 거죠. 달러로 바꿔서 그렇죠. 네, 예. 다른 나라로 보내는 맞습니다. 거죠. 거기서 투자하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바꿔서 나가는 이 금액을 갖다가 추정한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0조라고 하는데 네. 어떠한 추정치 정확한 추정치는 없지만 어떠한 추정치에 의하면 이때까지 누적 엔캐리 금액이요. 네. 약 20조 달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20조 달러면 얼마죠? 20조 달러면요. 미국의 GDP입니다. 한 경인가요? 예. 엄청난 지금 순간 계산이 안 돼가지고. 네, 네. 한 2경 이상 되는 네, 거죠. 네.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의 GDP하고 맞먹는 그런 금액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 정도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일본으로 네. 회귀한다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청산이란 말을 많이 쓰죠. 네. 청산이란 말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한자를 도입해서 쓴 거기 때문에 네, 네. 일본 사람들도 청산이란 말을 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청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회귀 뭐 이렇게 다 쓸 수가 있는데 네. 요것을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재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연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회귀하는 것으로. 네. 예, 왜냐하면 원래 이게 일본인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자금인데 해외에 나가서 투자를 해서 다른 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이바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일본이 진정한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한 단계 더 올리려면 해외에 나가 있는 일본 자금을 본국으로 소환해야 돼요. 네. 예, 이것을 위해서는 일본 기준금리가 더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올라오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일본의 기준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네, 이자 높은 쪽으로 도는 가기 마련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게 캐리 트레이드였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요것이 아마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당장 올해까지는 크게 영향력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올해는 크게 기준금리를 많이 못 올릴 것 같습니다. 네. 뭐 0.1%나 한두 차례 정도 올릴 수는 있겠지만 크게 올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추이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좀 이제 공격적으로 인상할 것 같은 그러한 모멘텀이 있으면 이러한 엔캐리 자금의 회귀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국제 자금과 그다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념해서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일본의 금리 인상은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로 보세요? 큰 틀에선? 큰 틀에서는 크게 많이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뭐 투자하는 그 패턴이 조금씩 다르고요, 국가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그 어떠한 그 섹터나 아니면 기업들이나 네. 아니면은 뭐 국채나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만을 보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뭐 개발도상국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많이 투자했다면 네. 요새는 완전히 그런 데서 탈피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예. 이제 리딩 컴퍼니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예전보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크게 조금 차별이 된다고 보고요. 네. 한 가지는 뭐냐면 국채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채 투자가 2005년도만 해도 1% 미만이었거든요. 외국인 지분이. 네. 근데 지금은 10%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네. 안전자산으로 변한 거죠. 아,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당장 그 내일 FOMC 그 회의가 있습니까? 예, 네, 내일 이게 당장 오히려 있죠. 영향을 미칠까요? 어떨까요? 아, 예. 잘하시네요. 사실은 그 이번에 일본은행 그 회합보다는요. 내일 당장의 그 연준의 FOMC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번에 가장 큰 관심사는 점도표입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는 점도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 한 분기에 두 번의 FOMC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네. 마지막 회의에만 점도표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이번에 연준의 그런 위원들의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지 아니면 예전과 같이 좀 평이하게 나올지 이거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이 받을 것 같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은 연준이 이번에 보트를 뒤집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아, 4시 38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순서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말씀해 주실 주제가 디지털 시대의 소유권이라면서요. 네, 좀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장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이 소유권이라는 제도잖아요. 네. 내가 노력한 걸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런 소유권이 제도인데 오히려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이런 소유권 때문에
오히려 갖지 못하게 되거나 이용되지 못하는 자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서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디지털 시대를 표현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하면 알고리즘, 뭐 네. 디지털 전환, 뭐 네. 여러 기술들, VR, AR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그 중요도는 다르겠지만 저는 이 가운데서는 데이터하고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중요하게 뽑아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한 데이터 기술들이 서비스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고 네. 또 그 데이터들이 막 융합이 되면서 기존에 없던 차별화된 서비스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가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치는 그냥 돈입니다. 네.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돈이라는 용어가 좀 죄악시되면서 이제 가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시작을 했죠. 일반적으로 문헌들에서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책에 나오는 거고요. 현실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전혀 융합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쳐봅시다. 네. 그러면 차가 있을 거고 배터리는 배터리 회사에서 사올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 회사는 이 자동차가 실제로 운행되는 과정에서 배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배터리를 더 잘 만들 테니까요. 네.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터리의 물성이 원래 어떤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차를 설계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네. 더 안전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두 기업이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데이터라고 하는 소유권은 양쪽에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도록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아주 중요한 게 이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개별화된 서비스입니다. 네. 나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들이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개인 정보를 또 눈을 싹 돌려보면 이게 좀 그 투머치 인포메이션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라고 하는 게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주체들에게 내가 너 걸 써도 돼? 라고 다 동의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기업 입장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 머리수만큼의 정보 동의가 있어야만 이런 개인 정보를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마치 데이터는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써서 무언가를 되게 잘할 수 있는 도구처럼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네. 그 비용이 그 많이 들것 동의에서는 같아요.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 파편화되어서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그리드 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드? 락. 락. 네. 네. 무슨 뜻이죠, 이게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많아질수록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인데요. 그리드락은 원래는 교통 용어입니다. 이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교통 정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그리드락이라고 합니다. 이 경제학에서는 자원이 활용되지 않고 새로운 곳이 만들어지지도 않는 경제적 정체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좀 쉽게 얘기하면 소유권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활용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네. 여전히 그 어려운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조금은 쉬운 예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중세시대 라인강입니다. 네. 중세시대 라인강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보호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무역 항로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인들이 상선을 타고 쭉 이동을 하면 안전하게 군사들이 지켜주죠. 그리고 그 대가로 도적들에게 이제 그 침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 수수료를 줍니다. 네. 근데 13세기에 제국이 약화되면서 이제 뭐 다양한 독일의 봉건 귀족들이 마치 로마 제국 황제처럼 강 주변에 성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과 성 사이를 가는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서 가능할 정도로 성이 엄청 촘촘해집니다. 네. 그 성들 하나마다 모두 다 통행료를 받습니다. 그럼 상선이 가다가 내고 그랬다는 내고 거죠, 실제로. 과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무역 항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라인강을 이용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소재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제 라인강의 사례는 다 똑같습니다. 소유권이 생길수록 이 가상의 요금소가 자꾸만 생겨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 경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 시스템은 대부분 소유권에서 시작되거든요. 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질 수 있어야만 나 스스로 무언가에 노력을 할 테니까 제도는 이제 계속 소유권을 주려고 하는데 그 소유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를 이 라인강 사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공유제로 인한 시장 실패. 네. 그건 이제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실 소유권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들이고요. 네. 그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이론들을 활용을 했을 당시에는 그것이 극대화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예상들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네. 이게 1968년에 나온 용어입니다. 생태학자 게릿 하딘이 이 공유지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또 그 안에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소진되는 현상을 보면서 공유지의 비극, 그러니까 공유지가 남용되는구나라는 거에서 착안이 된 거였고 경제학자들을 자극을 했습니다. 요거를 좀 해결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개인에게 사적 소유권을 허락하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죠. 네. 우리가 즐겨 먹는 참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참다랑어가 사실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거의 다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하던데요. 그 이유는 이 공유 자원인 바다를 남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이죠. 어부들 입장에서 바다는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없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잡지 않으면 내일 옆에 있는 어부가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아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참치를 잡게 되고 그렇게 네. 되면 남용의 결과가 발생을 하죠.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요? 강하게 통제하면 됩니다. 너는 오늘 9시부터 10시까지만 어획을 하고 5마리만 잡아라고 정해주면 돼요. 네. 공산주의에서는 사회주의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하죠. 그런데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이걸 빠져나가는 사람 생기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면 말씀하신 소유권을 주면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의 바다야. 라고 정해주면 네.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네가 잡을 수 있는 시간이야 라고 정해주면 네. 내가 아낄 수 있는 보존의 유인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적 소유권의 부여가 오랜 기간 이런 희소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쓰는 좋은 방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아까 그리드락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라인강의 사례에서 네. 근데 그리드락의 개념에 비춰보면은 지나친 그 사적 소유권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원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막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인데 네. 그러면 소유권이 지나치게 부여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네. 오히려 남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쓰지 못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남용이 된 상태나 아예 못 쓰는 상태나 희소한 자원이 쓰이지 못하는 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이클 헬러라는 학자는 반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네. 과거에는 남용 아니면 잘 쓰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사유권이라는 것, 소유권을 제공을 해줬는데 네. 소유권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아예 미활용의 영역이 새로 생겨나는 겁니다. 네. 특허 덤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특허 신약을 만들었을 때 다양한 특허들이 있어야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시장에 출시하려고 보니까 내가 치러야 할 특허에 대한 대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치러야 되는 비용이 내 예상 수익을 뛰어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럼 안 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신약이 나와도 시장에 내놓지 않게 되는 네. 미활용의 영역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소유제 형태가 이제 우리가 조금 눈을 넓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유제 아니면 사유제라는 시각에서 공유제 아니면 공유제 혹은 사유제 그리고 남용이 아닌 사용하지 못한 반공유제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남용과 최적 사용과 미활용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시각적인 좀 그 확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보면 주로 네. 어떤 부분에서 그 그리드락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 보통은 이제 보완제라는 것에서 나타나는데요. 네. 보완제라고 하는 건 함께 쓸 때 그 만족이 극대화되는 자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A를 타도 갈 수 있고 B를 타도 갈 수 있고 C를 타도 갈 수 있다면 A, B, C는 서로 경쟁하는 교통수단일 겁니다. 네. 그래서 서로 가격을 좀 낮춰서 소비자를 더 많이 유인하려고 막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A를 타야지만 B를 탈 수 있고
B를 타야지만 C를 탈 수 있고 그래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네. 그러니까 A, B, C를 반드시 다 이용해야만 목적지에 가는 거죠. 네. 그런 경우라면 이 그리드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A의 가격이 3원이고 B의 가격이 3원이고 C의 가격이 3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는 총 9원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A가 5원으로 올립니다. 네. 그러면서 B, C는 2원으로 내리기를 바라면서 5원으로 올리겠죠. 그런데 B가 5원으로 올리고 C가 5원으로 올리면 총 금액이 15원으로 늘어나 버려요. 원래는 9원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를 15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자는 아예 그 길을 이용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도 B도 C도 자신의 소유의 교통수단으로 소비자에게 제공을 했지만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경제에서는 나타나고 그냥 3원씩 있습니다. 계속 했으면 안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 없으면 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유인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네. 그렇다면 이 그리드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구글 북스의 사례가 되게 좋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어떤 책을 검색을 하면요. 책 전체는 아니지만 한 5장 정도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어떤 내용이구나, 이 책은 어떤 목차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2004년에 이 도서관의 모든 장소를 디지털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구글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작권 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난리 났겠죠. 네. 그래서 이 저작권 조합이 디지털 복사본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2005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굉장히 장기전으로 이어졌고요. 2013년에 구글의 저작권은 그러니까 3장에서 5장 정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저작권 침해는 네. 침해가 아니라 공정 이용이라는 대법원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연방법원의 결론이 그래요. 있었어요. 네.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책의 내용을 알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훨씬 크다. 8년 만에 그런 판결이 나왔군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항소를 합니다. 대법원에 이거를 네. 재고해달라고 하는데 대법원은 그냥 기각시켜 버립니다. 공정 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는 규제를 해줘야 됩니다. 마치 규제를 모두 없애고 시장의 모든 소유권을 다 주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사유권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이용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저작권의 사례도 그렇고 라인강의 사례도 그렇고 시장 주체들에게만 맡겨놓으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나친 사유화가 공공의 이익을 해할 정도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풀어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지만 규제를 할 때도 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가 능사가 아니고 규제를 안 하는 거 당연히 규제를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그 절묘한 그 접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남용과 미활용 사이 어딘가에서 굉장히 줄타기를 잘해야만 최적 사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리드락이라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좀 머리가 좀 헷갈렸는데 자, 디지털 시대의 규제와 소유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균형점을 잡으면 좋을지 끝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려운 개념이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정부의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적절한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가 비행기도 탈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토라는 건 개별 국가의 소유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길도 영토랑 쭉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천국까지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비행기들이 국가를 쭉 지나가면서 모든 국가의 허가를 다 받아야만 갈 수가 있는 그래서 어떻게 겁니다. 하겠어요 그때마다. 그래서 항공법이 여기에서 개입을 했습니다. 1926년에 주간에는 1000피트, 야간에는 500피트 이하만 국가의 영토로 치자라고 이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도 많은 데이터와 희소한 자원들이 이렇게 그리드락으로 쓰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부가 모든 걸 시장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적절한 개입으로 자원의 남용이 아닌 이 미활용을 해결할 수 있는 개입,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영 KDI 한국개발연구원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